네,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개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북중러 정상이 막루에 함께 오르면서 세계 이목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평양을 떠나서 중국으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도 일명 태양호라고 불리는 전용 열차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시속이 상당히 5, 6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 열차를 택한 건 어떤 이유라고 보면 됩니까? 한마디로 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 믿을 만한 에어포스 원이 없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는 이 열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어포스 원이 있긴 있는데 참매호 구소련 소련이 없어진 것이 1989년이죠. 네. 62년도에 처음 만든 비행기입니다. 10,000km를 날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년도에 만든 그런 비행기라면은 어떤 이제 부속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믿을 수 없는 전용기를 타고 해외 순방을 나간다는 것은 예, 예. 단일 체제인 북한의 체제상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 네. 트럼프 대통령과 2차 회담을 하러 갈 때도 장장 66시간을 저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이 탁월한 판단과 선택이라고 굉장히 높이 축혀 세웠어요. 그 당시에 탁현민 비서관이 메시지를 낸 걸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은 북측 의전팀의 탁월한 판단과 선택입니다. 평양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베트남까지 연결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전세가 특히 우리가 목격하면서 통일되면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열차가 평양을 거쳐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연결될 것이라는 두근거림까지. 근데 이것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미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에어포스 원이 있는데도 굳이 열차를 타고 그 먼 길을 66시간 중국을 통과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예전 60년대 할아버지가 중소 분쟁 때 외교를 할 때 열차를 탄 것을 모방해서 평양 기차역에서 내가 갔다 오면은 모든 고생이 풀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 건데 마치 북한이 곧 개혁 개방을 할 것처럼 일부러 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게 그래서 그 당시에 연합뉴스 TV에서도 그렇다면은 베트남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들리지 않을 것이냐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트럼프 미국 정부와 거래를 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었는데 경제가 화두인 김 위원장조차도 우리를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 우리는 개혁 개방 길로 가겠다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더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대로 하노이로 갔죠. 딱 한 번 멈춘 거는 일본 언론에서 특종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잠깐 멈춘 예. 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미화해서 보면 안 되고 북한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은 교통수단이 지금 그 열차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김 위원장을 어떤 의전으로 맞이하느냐가 향후 북중 관계를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중 관계 개선을 보여줄 일정도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지만 다자 외교 무대이지 않습니까? 다자 정상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의전을 만들기에는 좀 부담이 되겠죠.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것을 꼭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보도에 정확하게 나온 것대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각국의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12월에 이제 남북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만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통일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을 더더욱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의 첫 번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방중 그러니까 중국을 출발하기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이제 군수 공장을 찾아서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방중 직전에 이뤄진 행보여서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꼭 방중 전에 북한이 중국이라든지 네. 세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주가 아니라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외교 행보를 과감하게 전개하면서 일단은 전략 자산을 꼭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이런 새로운 외교를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예.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북한을 무시한다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야만 미국이라든지 주변 국가가 원하는 그런 국제 질서의 완성이 가능하다는 메시지, 일종의 경고죠. 그래서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대로 북한판 5개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아무리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우린 뚜벅뚜벅 자주 국방의 길을 갈 것이다. 군사 현대화를 이룩할 것이다. 근데 이제 좀 스케줄이 많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군사력을 확실히 확보해야만 북한이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빅딜이라든지 여러 예. 협상에서 제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네네. 이런 숙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정권의 고심이 잘 드러납니다. 예. 네.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게 어떤 보여주려는 메시지는 없겠습니까? 일단 이런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받았고 또 참석하는 자체가 중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신호겠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힘을 들인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 아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8월 15일 해방절에 그 축사를 잘 들어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김일성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일성 수령의 지도력 때문에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북한판 근현대 역사 교과서에서 두 국가로는 미제가 한반도 전체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절반이라도 확보하려고 북남 간의 공존을 유지하고 분열 상태를 고착시켜서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틀어지고 있으려는 야망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했는데 최고 지도자가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두 분리된 적대적 주권 국가라고 하고 할아버지의 업적을 그 8월 15일에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해방된 건 다 러시아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가서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는 계속 유지하지만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종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꼭 참석할 급박한 이유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멀리 떨어졌던 북한을 다시 가까이 들여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앞선 4번의 방중 중 3번은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을 했는데 자, 이번에 좀 후계자로 주목받는 딸 김주애와 함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동한다면 정말 후계자설이 힘을 더 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이 두 국가론, 두 적대적인 국가론, 통일을 더 이상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더욱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즉 북한은 이제 남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선인민민주공화국으로서 중국과의 외교관계 그리고 세계와의 외교관계를 하겠다.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아직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반영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
김희정 부부장의 담원이 워낙 길고 밑에서 고치질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헌법을 벌써 개정한 것이 아니냐 두 국가론을 했는데 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담화문에서 네.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렇다면 북한은 아직 이게 민심의 혼란과 반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부인한다는 것을 헌법 개정까지는 아직 못 가고 대신에 남한 보고 먼저 하라는 거죠. 남한 보고 빨리 헌법 3조와 4조를 없애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흡수 통일 안 하겠다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3조, 4조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네, 규정하고 영토의 범위를 있으니까요. 정하고 있죠. 3조, 4조 그냥 놔두고 우리는 흡수 통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는가? 빨리 확실한 모습을 보여라는 것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먼저 하면은 거기서 북한이 저기 남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북한 인민과 엘리트들을 설득할 수 있겠죠. 예. 자, 모레 치러질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면 이 태남먼 막로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서는 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좌우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는 거, 이런 자리 배치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북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는 모습은 이미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중로 정상이 태남문 막로에 나란히 서는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뭐 기대를 해봐야겠죠, 보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려할 문제인가?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을 거고 일본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때 구축됐던 대북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 정당성을 더 부여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게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고해야 되고 주한미군을 단지 북한에 대한 방어 임무만 줄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지역 안정 세력으로 변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북중로가 이렇게 한자리에 있는데 한국 정부도 더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압박용으로는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 정상이 나란히 서게 되면서 한미일과 대비되는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상회담까지 따로 열기로는 아마 그 다자외교의 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전이라든지 아젠다 세팅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중러 정상이 태남문 광장 막로에 같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것은 없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사례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서방 세계 정상으로서는 유일하게 천안문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중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했나요? 오히려 한국이 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다음에는 중국에서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북중러 정상이 천안문 막로에서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냉정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러시아에 치우쳤던 관계를 어느 정도 보험을 드는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생겼고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응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고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더 가까이 끌어안는 모습을 당연히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네. 새 정상이 이런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이런 안보적인 전략적 패권 경쟁과 대립 구도의 새로운 단계로 가는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경우를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은 구조적으로 아직 다른 변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 정상이 나란히 서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북중러 정상회담이 뭐 이후에도 벌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거는 상징적인 행사고 네네.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앞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 외교 아니면 고위급 외교도 이제 재가동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러시아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러우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위급 외교 회담을 계속 해야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실무 회담을 할 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판을 까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가 연결이 된다.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 외교가 뭐 모습만 좋았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테일은 어디 갔는가? 하지만 그러면 모습이 안 좋으면 디테일 실무 회담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출발이 정상 간에 좋은 것이 앞으로 실무 회담을 가동하는 데는 긍정적일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지만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무 회담에서 열릴 것이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보입니다. 예. 자,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정말 뭐 많은 관심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가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중국 텐진에서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개최됐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시 주석이 미국의 이제 관세 전쟁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앞서 이제 속내에는 좀 미국이 지금 북중러에 이런 그 밀착하는 모습을 좀 반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속내와는 다르게 미국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 부분 어떻게 그렇죠. 좀 예상을? 100% 환영하는 것은 아니죠. 북중러가 이제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면 그것은 미국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환영의 뜻은 지금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일방적인 외교 그리고 관세 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그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하이 협력 기구를 통해서 중국이 비단 중국이 얘기하는 다자주의, 이 다자주의는 정말 본뜻의 다자주의라기보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중국판 그런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세계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 얼마나 그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인지 반서방 연대의 그 맺음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측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네. 뭐 모든 나라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번 해방의 날에 선언한 상호 관세는 사실 상호 관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방적인 관세인데 이런 일방적인 패권 행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우려 또 분노를 표시하면서도 그렇다고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삼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불안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숙제인데 여기에 시진핑 정부가 효과적으로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관심은 또 남북 접촉 가능성인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막로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리셉션 자리에서 인사가 오갈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실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을 때 최룡해 어떤 조우가 있었는지 조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우였는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참고 삼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 미국을 대표해서 펜스 부통령이 왔었죠. 네. 근데 이제 개막식 전야 만찬에서 입장을 안 했습니다. 그 헤드 테이블에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과 같이 앉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원하지 않게 미북 간의 정상급 공식 대화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입장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개막식 때는 같이 앉았는데 로얄석에 뒤에 앉은 김여정 부부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비공식적으로도 접촉이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 다행이죠. 그 이재명 정부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네. 당신만이 한반도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페이스메이커가 되는데 되겠다. 네. 페이스메이커가 피스메이커와 어떤 공식적인 그리고 철저한 상의 없이 독자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한국 외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그런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지금 이제 한국 외교,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적 열병식에 참석하는 게 글쎄 우리한테는 외교적 좀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러시아 일변도의 외교로 사실 코로나 3년 동안에 북한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네네. 그때 돌파구가 없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협력 국가로 부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군수 지원, 나중에는 군사 파병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좀 그 위기를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홀대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러우 전쟁이 만약에 휴전으로 가거나 종전이 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죠. 네네. 그렇다면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중국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좋은 기회고 네. 거기에 더해서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은 이번에 이렇게 주권 국가로서 다자 정상 외교의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겠죠. 예.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네. 외교의 마지노선이라든지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북한의 이런 국가 간의 분리, 통일 포기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북한은 이미 결심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고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6월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한일 정상외교 그리고 다자 외교, G7 그리고 한미 정상외교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그렇다면은 나랑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의 얘기를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누구의 얘기를 들었더니 처음에는 믿었지 않았는데 그게 바른 방향이었다.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라든지 대북 정책이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맞을지도 이제 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은 나랑 5년을 내가 신뢰하면서 믿을 수 있는 전략가가 누구인가? 아니면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뀐 세상을 제대로 모르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내실을 다지고 새로 그 인력을 보강하는 데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개최에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